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해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14년간 변호사 21년, 파상관제인 14년을 하면서 파산 면책을 진단 내지 상담을 정확히 하는 법 혹은 받는 법을 이제 고안해서 하나의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면책 체크리스트 혹은 파산 면책 체크리스트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로 세로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 그동안 이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파산관제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오른쪽에는 파산관제인이 환가하는 재산을 중심으로 배열을 해봤습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 상가임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보험금, 압류예금, 급여, 퇴직금, 유족급여, 차량, 동산, 기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부동산, 미등기 상속부동산, 지적재산권, 특허, 상표, 의장권, 저작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 혹은 대여금, 남한테 빌려주거나 받을 돈을 못 받은 거, 카드, 비상장 주식, 암호화폐,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주주권도 사원권, 주주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는 채무자의 행위를 한번 배열을 해봤습니다. 파산 채무자의 어떤 행동을 분석을 해서 자주 일어나는 행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로 뭐가 있냐면은 재산을 그냥 보유하고 있는 형태로 특별하게 꺼리낄 거 없이 보유한 형태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매각을 했을 때 이 재산을 매각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은닉 내지 편파 행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면책 불허가 사유는 물론이고 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면책 불허가 사유 내지 부인 대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은 직접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경우죠.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죠. 자녀 명의로.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험 해약 환급금도 많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변경할 일이 없지만 이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압류한 예금은 변경이 불가능하죠. 이미 압류를 했으니까요. 급여도 변동되는 경우는 없죠. 급여 같은 거는 채권 양도도 금지돼 있죠. 또 다른 사람한테 대신 받으라고 양도할 수도 없고 명의를 변경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퇴직급여 혹은 유족급여, 그 다음에 차량도 많이 변경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 변경이 파산에서 가장 문제가 된 이게 행렬이 될 수 있죠. 행하부열이요. 그 다음에 이제 편파 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산별로 편파 변제가 일어나는 빈도수라든가 이런 걸 잘 분석을 해보면 많이 문제가 됩니다. 대물 변제는 주로 어디서 문제가 될까요? 부동산에서 많이 문제가 되죠. 부동산 내지 차량, 그렇죠? 동산, 기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빚이 있는 사람한테, 채권자한테 물건으로 퉁쳐서 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영업 양도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 권리금 혹은 시설비도 이제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상가와 관련된 매매와 관련돼서는 많이 일어나죠. 동산도 가끔 일어납니다.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채권 양도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에서 많이 문제가 되죠. 이건 전형적인 편파행위죠. 비본쟁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도 해당되고 형사처벌도 되죠. 네? 위장 영업이 문제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상속과 관련해서는 상속 협의 분할이 늘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요즘은 부동산에서 원래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주택 임대차 보증금도 상속 협의 분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실전에서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하고 있고요. 이거 참 이제 앞으로 이 보증금이 왜냐하면 고액이 되다 보니까 소액인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소액이라도 변제를 해야 되죠. 한정 승인자가 상속을 받아서 이거는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준용해야 된다는 설도 있고 갚는 일박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남은 사람 돌아가신 분 명의로 남아있는 보증금은 전액 환수해서 해야 되겠죠. 주택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포기하면 깔끔하죠. 근데 한정 승인하면 했을 때는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재산을.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중 분할. 혼인 중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혼인 중 분할이라는 거는 혼인 중 재산, 부부의 재산을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듯이 파산에서도 뭔가 기여도를 인정을 해서 배우자 몫의 2분의 1을 환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아무래도 서민들은 부동산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입니다. 주로 보험해약환급금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95년부터 20년간 벗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이 채무자는 피보험자입니다. 근데 월 12만원씩 놓고 이제 곧 만료가 돼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채무자가 남편이 파산 들어왔을 때 피보험자가 단순히 보험계약이 배우자 명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약환급금이 소액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일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 재산 분할. 이혼 재산 분할은 가장 논의가 많죠. 제척기관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혼 재산 분할이 주택이라든가 부동산, 주로 이제 고가에 해당되는 거를 특히 이제 자녀 양육과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과도한 재산 분할은 사행위 내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그 다음에 법 파산에서는 부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재산 분할이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 소득, 남겨진 가족들의 그 어떤 부양 정도, 그렇죠? 부양비,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판례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과도한 분할이다, 아니다, 정당한 분할이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판단. 채권자들의 입장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행위가 보이스피싱하고 사기 피해가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어떤 채무가 갑자기 한 5천만원 1억 생겼어요. 근데 이제 원인이 뭐냐면 누구한테 그냥 사기 당했다는데 별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형사 고소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기 피해를 당했는지 그 사람하고 짜고서 본인이 해먹은 상태에서 그냥 거짓 주장을 하는 건지.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대환대출, 기존 이자가 비싸니까 싼 이자의 유혹 때문에 요 중간에 사기꾼들이 설치죠. 브로커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에서 가명계좌, 대포통장 같은 데죠. 일단 채무자 통장을 만들어서 다 한 다음에 대출을 받은 다음에 다른 데로 홀락 이체시키죠. 그런 경우에 이제 신고가 늦으면 이미 다 빼가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보이스피싱하고 사기 피해가 많이 당했을 때 과연 채무자의 그런 바보 같은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과연 그걸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어느 정도 선에서 믿어야 되는가, 믿을 만한 근거는 있는가. 제가 오늘 조사한 것 중에서 보니까 공소장, 주택 전세 보증금 대출 사기를 당했는데
그분 입장에선 다행스럽게 고소를 해서 사기꾼들을 고소해서 사기꾼이 처벌받은 공소장이 있더라고요. 믿어줘야죠. 그러면. 근데 그런 거 없이 뭐 고소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사기 피해를 당하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확인서 하나 띄워오죠. 경찰서. 그런 경우에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지금 18개, 15개거든요. 제가 쉬어보니까. 이 이후에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차츰 추후에 더 생각나는 대로 좀 보완을 하고요. 일단 이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한번 자가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가? 기존에 그 파산 신청서에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 속에 몰려 있어 갖고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가로 세로를 예를 들어 자기가 하나 지금 뭐 있지? 재산이 있는 걸 한번 쭉 점검해 보십시오. 보증금 있나? 예, 1,500만 원. 상가없지? X. 보험회화금 찾아봐야 되겠죠. 보험금 최근에 받은 거 있나? 없죠. 압류예금 있나? 뭐 다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법인에 내가 주주로 돼 있는 경우가 있나? 바지사장인 경우가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거 다 자체 점검해라는 얘기예요. 그쵸? 비상장 주식.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가로 세로로 해서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시고, 뭐 파산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채무자를 거의 뭐 완벽하게 그 문제가 되는 걸 장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별건 아닌데 한번 제가 짜본 겁니다. 우린 최대한 법률가들은 실수를 줄여야죠. 그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파산은 체크리스트잖아요. 뭐든. 그래서 가급적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그거 왜 얘기 안 했냐? 나중에 따지죠. 각서를 받아놓는 변호사도 있죠. 진술서, 파산 신청서에 진술한 대로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달라서 나중에 면책 불허가를 받더라도 항의하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 다 소용이 없죠. 그거는 전문가로서 그런 각서를 받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전문 지식을 통해서 최대한 채무자한테 짜내야죠. 근데 이게 일종의 짜내는 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시고 파산 면책 진단을 받아 보시고 진단을 하는 변호사나 사무장도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이 사람의 어떤 여기서 분명히 접점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이게 지금 18 곱하기 15면 몇 개입니까? 한 300개 되죠. 300개를 다 체크할 수가 없죠. 근데 대략 채무자 재산 중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얘기를 안 하죠. 나중에 관제인한테 됐을 때 이제 막 밝혀지죠. 그럼 뒤통수 맞았다고 막 난 책임 없다 뭐 이러지만 그러지 마시고 변호사와 채무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이걸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이거 여기서 부족한 거는 더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보완하기로 해보겠습니다. 보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름대로 아주 제가 3,000개를 하고 오늘까지 570개 정도를 환가한 것 같아요. 거의 한 환가는 아직 20% 조금 안 되지만 이제 올해 안으로 이제 아마 3,000개 한 3,100개를 하고 600개는 넘을 것 같으니까 한번 나름대로 파산을 오래 했던 파산 관제를 오래 했던 변호사 입장에서 만든 표니까 뭐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